멍멍멍. 우리는 가족끼리 오붓하게 다녀올 테니 너는 집이나 잘 지키고 청소 좀 해놔, 개처럼. 은행원 남편 집에 시집 왔으면 감사한 줄 알아야지. 혼수도 제대로 안 해온 주제에 어딜 여행을 따라가려고 들어. 시댁 식구들이 딸만 빼고 해외여행 가면서 저희 딸에게 모욕적인 말을 했습니다.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고 손이 떨리고 주먹이 꽉 쥐어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만 보면 동대문 시장 원단 냄새 난다고 코를 막았던 사위, 우리 딸이 싼티 난다고 뺨을 때리고 무시하던 시누이, 그리고 내 딸아이가 애도 못 낳는다며 불량품 취급하던 시어머니까지, 그 쓰레기 같은 사돈댁 집안,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니들끼리만 하와이로 가족여행 떠나면서 감히 내 딸을 집 지키는 개 취급을 해? 그래, 부디 즐겁게 놀아라. 갈 때는 퍼스트 클래스였겠지만 돌아올 때는 지옥행 열차를 타게 될 테니까. 동대문에서 장사한다고 시장통 노인네라고 무시했던 내가 어떤 사람인지 똑똑히 보여줄게. 저는 서울시 중구 동대문에서 살고 있는 68세 박영순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실제로 겪은 딸 얘기라서 눈물 나고 가슴이 찢어질 듯 억울했지만 끝내는 속이 뻥 뚫리게 통쾌했던 저의 인생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조금 더 행복한 하루가 되실 거예요. 40년 전 얘기부터 할게요. 제가 28살 때였어요. 남편과 함께 동대문 종합시장 구석진 골목에 작은 한복집을 열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월세 보증금 500만 원 마련하느라 친정어머니한테 돈을 빌렸고 낡은 재봉틀 한 대와 중고 다리미가 전 재산이었죠. 새벽 5시면 일어나 시장 원단 도매상들을 돌며 좋은 천을 골라왔고 밤 11시까지 재봉틀 앞에 앉아 한 땀 한 땀 바느질을 했습니다. 손가락에 바늘이 찔려 피가 나도 참았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도 이를 악물고 버텼어요. 그렇게 악착같이 일을 한 건 오직 하나, 제 뱃속에 있던 딸아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딸 민지를 낳고도 저는 쉬지 않았어요. 아이를 업고 가게를 지켰고 아이가 자는 틈을 타바느질을 계속했죠. 그런데 시장 장사라는 게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더라고요. 20년쯤 지나니 원단 도매업자들이 저를 찾기 시작했고 원단 시장에서 큰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동대문 주요 건물주들과 식사 자리를 하며 부동산 정보를 접하게 되었고 저는 벌어들인 돈을 조금씩 모아 동대문 쇼핑몰 지분을 사들였고 원단 유통망에도 투자를 했어요. 딸 민지는 엄마가 그저 허름한 한복집을 운영하는 줄로만 알았지만 사실 저는 현금 자산만 500억 원이 넘는 동대문에 숨은 큰손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삶이 모두 행복했던 건 아니에요. 7년 전 남편이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고 저는 그 큰 재산에도 불구하고 극심한 외로움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래서 딸 민지에게라도 더 가까이 지내고 싶어 자주 연락하고 집에도 자주 찾아갔는데 바로 오늘 새벽 그 딸아이한테서 울음 섞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엄마 저 어떡하죠? 라는 말과 함께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고 제 심장은 쿵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민지야, 무슨 일 있어? 라고 다급하게 물었더니 딸아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시댁 식구들이 오늘 새벽 비행기로 하와이 여행을 떠났어요. 그런데 저만 빼고 갔어요. 진규 오빠랑 시어머니, 시누이까지 셋이서만. 저는 집에서 강아지 밥이나 챙기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너만 빼고?
딸은 계속 울먹이며 말했어요. 어제 밤까지만 해도 몰랐어요. 진규 오빠가 출장 간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새벽에 짐 싸는 소리에 깨어보니 시어머니랑 시누이까지 있더라고요. 제가 어디 가냐고 물었더니 시누이가 뭐래? 제가 목소리를 낮추며 물었더니 딸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야, 민지야, 너는 촌스럽고 집안 망신이라 같이 다니기 창피해. 집에서 개처럼 집이나 잘 지키고 청소나 해놔. 그렇게 말했어요. 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더니 결국 통화가 끊어졌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꽉 쥔 채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때 딸한테서 카카오톡 메시지가 하나 날아왔어요. 사위 최진규가 딸에게 보낸 문자를 캡처한 거였는데 그 내용을 보는 순간 제 온몸에 핏기가 싹 가시는 걸 느꼈습니다. 우리는 가족끼리 오붓하게 다녀올 테니까 너는 집 지키는 개처럼 집 잘 보고 청소 깨끗이 해놔. 설거지도 쌓아두지 말고 강아지 밥 시간 맞춰서 챙기고 우리 돌아올 때까지 집 난장판 만들지 마. 저는 그 문자를 3번도 넘게 읽고 또 읽었습니다. 개라고요? 내 딸을 개 취급한다고요? 제 손이 부르르 떨렸고 숨이 턱턱 막혔습니다. 그 순간 지난 5년간 사위놈과 시댁 식구들에게 당했던 모욕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결혼식 날 시어머니가 제 옷을 보며 시장 냄새 난다고 코를 막던 모습, 사위놈이 제 한복집을 보고 쾌쾌하다며 창문을 활짝 열어젖히던 모습, 시누이가 민지의 옷을 보며 동대문 싸구려 옷이라고 비웃던 모습, 그 모든 게 제 머릿속에서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걸어가 찬물을 한 컵 마시고 창밖을 바라보며 길게 숨을 내쉬었어요. 동대문 시장 쪽에서 새벽 첫 트럭들이 움직이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고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그래, 좋아. 내 딸을 개 취급해? 그럼 니들이 개보다 못한 꼴을 당해봐야 정신을 차리겠구나.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어 김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실장은 제 오른팔이자 지난 15년간 제 법인과 자금을 관리해온 해결사예요. 새벽인데도 단 2번의 신호음 만에 전화를 받았죠.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차분하고 낮은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고 저는 최대한 감정을 억누르며 말했습니다. 김 실장, 지금 당장 시작해. 최진규 놈이 들고 간 법인 카드 말이야. 그거 돈 안 신고 접수하고 카드사에 횡령 카드로 등록해. 네. 회장님, 그게 무슨... 묻지 말고 지금 당장 진행시켜. 그리고 최진규 놈이 근무하는 은행 지점에 맡긴 내 법인 예치금 500억 오늘 아침 9시 정각에 전액 인출해서 다른 은행으로 옮겨. 김 실장이 잠시 침묵하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회장님, 혹시 사위분이 무슨 잘못을? 아주 큰 잘못을 했지. 그러니까 지금 당장 움직여. 김 실장의 목소리가 단호하게 바뀌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핸드폰으로 사위놈의 카톡 사진을 확인했습니다. 그 자식, 인천공항 라운지에서 샴페인 잔을 들고 활짝 웃으며 찍은 사진을 올려놨더라고요. 해시태그로는 하와이 휴가 가족여행, 힐링이라고 적어놨고요. 가족여행이라고요? 내 딸은 가족도 아니란 말인가요? 저는 그 사진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최진규, 그 샴페인 잔이 내 인생 마지막 축배가 될 줄은 꿈에도 모르겠지?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어요. 그러자 지난 5년간의 기억들이 하나하나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사위놈이 제 한복집에 처음 왔을 때
원단 냄새가 난다며 코를 막고 창문을 열어젖히던 모습, 시어머니가 민지의 혼수품을 보고 이것밖에 못 해주냐며 비웃던 모습, 시누이가 민지를 불러 심부름시키고 카드를 빼앗아 쓰던 모습, 제 딸이 그 집에서 얼마나 많은 서름을 당했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갈아입고 동대문 시장 깊숙한 곳에 있는 제 비밀 사무실로 향했어요. 새벽 6시, 거리는 아직 어둠 속에 잠겨 있었고 동대문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씩 가게 문을 열기 시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낡은 한복집 뒤편에 있는 좁은 계단을 올라가 3층에 위치한 사무실 문을 열었어요. 사무실 안은 겉보기엔 평범한 창고처럼 보였지만 벽면에 걸린 낡은 액자 뒤에는 대형 금고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금고 비밀번호를 누르고 무거운 문을 열었어요. 그 안에는 동대문 주요 쇼핑몰들의 지분 서류와 수십 개의 통장, 그리고 사위놈이 근무하는 은행의 VVIP 예치금 장서가 가득 쌓여 있었죠. 저는 그 서류들을 하나하나 꺼내며 생각했습니다. 최진규 그 자식, 자기가 승진한 게 자기 능력이라고 믿고 있겠지? 하지만 그건 내가 김 실장을 시켜 그놈 지점에 500억을 맡겨줬기 때문이야. 내가 만들어준 실적으로 고속 승진해놓고는 감히 내 딸을 개 취급해? 제 손에 쥔 예치금 증서가 바들바들 떨렸고 저는 그 종이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딸 민지한테서 온 전화였습니다. 엄마, 나 괜찮아. 엄마가 괜히 마음 쓰지 마. 그 사람들이 무섭긴 한데. 딸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고 저는 가능한 한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민지야, 걱정하지 마. 엄마가 다 알아서 할게. 너는 그냥 집에서 푹 쉬어. 알았지? 딸이 작은 목소리로 네. 라고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고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동대문 시장 건물들 사이로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고 새벽 상인들의 목소리가 활기차게 들려왔어요. 저는 그 풍경을 보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최진규, 광여사, 최미영. 니들은 오늘부터 지옥을 경험하게 될 거야. 내 딸을 개 취급한 대가가 무엇인지 뼈저리게 깨닫게 해줄 테니까 말이야. 제가 사위 최진규를 처음 만난 건 5년 전 딸 민지가 그 사람과 결혼하겠다고 집에 데려왔을 때였습니다. 민지는 설레는 얼굴로 제 앞에 진규를 소개했고 저는 딸이 좋아하는 사람이니 반갑게 맞이하려고 했어요. 그날 저는 동대문 한복집에서 일을 마치고 집에 왔는데 온몸에 원단 먼지가 묻어 있었고 손에는 아직도 가늘땀 자국이 가득했죠. 진규는 제게 인사를 하더니 갑자기 코를 찡그리며 창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어우, 장모님 옷에서 쾌쾌한 시장 냄새가 진동을 하네요. 좀 씻고 다니시지.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민지가 당황한 얼굴로 오빠, 그게 무슨 말이야? 라고 말했지만 진규는 창문을 활짝 열어젖히며 아니, 장모님, 제가 후각이 예민해서 그래요. 시장 냄새가 좀. 환기 좀 시켜야겠네요. 라고 말했어요. 저는 그냥 웃으며 그래, 미안하구나. 내가 시장에서 일하다 와서 그래 라고 대답했지만 가슴 한구석이 서늘하게 식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그때 저는 이미 동대문 쇼핑몰 지분을 여러 개 보유하고 있었고 현금 자산만 300억이 넘는 상태였지만 딸이 사위한테 무시당할까봐 그 사실을 숨기고 있었어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시댁 식구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어머니 광 여사는 처음 만난 자리에서부터 혼수 이야기를 꺼냈어요. 니네 엄마는 동대문에서 장사한다며? 그럼 돈도 좀 만지겠네? 딸 시집 보내는데
혼수는 제대로 해줘야지.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고 저는 그저 네, 잘 준비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준비한 혼수를 본 시어머니는 실망한 표정을 감추지 않았어요. 달랑 이불 몇 채에 가전제품 몇 개, 시장에서 장사해서 돈도 좀 만진다더니 이게 뭐야? 우리 아들이 은행원인 거 알지? 격이 안 맞잖아. 민지가 옆에서 어머니, 저희는 이 정도면 충분해요. 라고 말했지만 시어머니는 쯧쯧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제 손톱이 손바닥 안쪽을 파고들었지만 저는 참았어요. 딸이 좋아하는 사람의 어머니니까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참은 게 독이 되었던 거죠. 결혼 후 민지가 시댁에 들어가고 나서 저는 자주 딸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민지야, 괜찮아? 시댁에서 잘 지내? 딸은 항상 네, 엄마 괜찮아요 라고 대답했지만 목소리에 생기가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손이 시누이 최미영이란 사람이 민지를 데리고 제 한복집에 찾아왔습니다. 시누이는 저를 보자마자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아, 여기가 사돈 어른이 일하시는 곳이구나. 생각보다 작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민지의 옷을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옳게. 너는 동대문 싸구려 옷만 입어서 그런지 태가 안 나더라. 우리 집안은 격이 있는 집안인데 네가 우리 집안물 흐리지 말고 처신 똑바로 해. 알았지? 민지는 고개를 숙인 채 네. 알겠습니다, 언니. 라고 작게 대답했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런데 시누이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아, 참 옳게. 내가 오늘 약속이 있어서 카드를 안 가져왔는데 내 카드 좀 빌려줄래? 나중에 갚을게라고 말하더니 민지의 가방에서 카드를 꺼내갔습니다. 민지는 그저 네 라고만 대답했고 시누이는 그 카드를 들고 유유히 나가버렸어요.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 카드로 300만 원이 넘게 쓰고도 한 푼도 갚지 않았더라고요. 그렇게 1년쯤 지났을 때 민지한테서 심각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엄마, 나 임신이 잘 안 돼. 병원에 가봤는데 스트레스 때문인 것 같대. 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저는 괜찮아, 민지야. 아기는 때가 되면 오는 거야 라고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시댁 식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민지가 전화로 울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시어머니가 돈도 없고 애도 못 낳는 불량품이 들어왔다고, 이혼하라고. 제 심장이 쿵 내려앉는 소리가 들렸고 숨이 막혔습니다. 뭐라고? 불량품이라고? 민지는 계속 울면서 말했어요. 엄마, 나 정말 열심히 하는데 집안일도 다 하고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고 그런데 자꾸 나보고 쓸모없다고. 저는 그 말을 듣고 당장 시댁으로 달려가고 싶었지만 민지가 엄마 제발 오지 마. 더 혼날 것 같아. 라고 말려서 참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천장만 바라봤어요. 화장실에서 수돗물 소리로 울음을 감추며 참는 딸의 모습이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사위 진규는 은행 실적 압박을 받을 때마다 민지를 괴롭혔어요. 민지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목소리가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엄마, 오빠가 엄마한테 돈 좀 빌려오래. 은행 실적이 안 좋대. 장모님한테 돈 좀 빌려오라고 해. 시장 아줌마들 현금 많다며. 그렇게 말하면서 소리를 지른대. 제가 거절했더니 컵을 집어던지고 엄마 무서워.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저는 즉시 김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김 실장, 최진규가 근무하는 은행 지점이 어디지? 강남 대치동 지점이에요.
그곳에 내 명의로 법인 자금 500억을 예치해줘. 단 절대 내 이름은 밝히지 말고 김 실장 네가 운영하는 법인 명의로 하는 거야. 김 실장이 잠깐 망설이더니 회장님, 그게 사위분 실적을 올려주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라고 물었고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그래야 내 딸이 좀 덜 맞겠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500억이 진규가 근무하는 지점에 예치되었고 진규는 그 거액 유치 실적으로 6개월 만에 차장으로 승진했어요. 민지한테서 기쁜 목소리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오빠가 승진했대. 이제 좀 나아질 것 같아. 저는 그래, 다행이네라고 대답했지만 가슴 한편이 답답했어요. 그 돈이 내 돈인 줄도 모르고 자기 능력인 줄 착각하겠구나. 하지만 승진 후 진규의 태도는 더 나빠졌습니다. 민지한테서 온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고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엄마, 오빠가 바람 피우는 것 같아. 명품백 구매 내역이 있는데 나한테 준 건 아니야. 생활비도 안 줘. 엄마나 어떡해. 저는 당장 이혼하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딸이 원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기에 참았습니다. 그 대신 김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김 실장, 최진규 놈 뒤를 좀 밟아봐.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 일주일 후 김 실장한테서 보고가 왔습니다. 회장님, 사위분이 강남 청담동에서 여자를 만나고 있습니다. 그 여자한테 에르메스 가방을 사주고 압구정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더라고요. 한 달에 쓰는 돈이 1,000만 원이 넘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입술을 깨물었어요. 상간녀한테는 명품을 사주면서 내 딸한테는 생활비도 안 주다니. 제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저는 아직 참았습니다. 때가 오면 응징하리라 다짐하면서요. 그러던 중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김 실장이 긴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최진규가 도박을 하고 있습니다. 강남 불법 도박장에서 포커를 하는데 이미 5천만 원 넘게 잃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식 투자도 하고 있는데 빚이 2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제 머릿속이 하얘졌고 숨이 막혔습니다. 도박? 빚이 2억? 그럼 그 돈을 어디서 메꾸려고? 그때 김 실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제가 확인해 봤는데 최진규가 회장님의 법인 자금 중 일부를 무단으로 사용한 흔적이 있습니다. 아직 큰 금액은 아니지만 1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제 손에서 핸드폰이 떨어질 뻔했어요. 횡령이라고요? 내 돈을 횡령해? 저는 김 실장에게 말했습니다. 증거를 모아도 나중에 필요할 거야. 김 실장이 알겠습니다, 회장님라고 대답했고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민지한테서 또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나 대출을 좀 받았어. 오빠가 돈이 급하다고 은행에서 빌려달래서 3천만 원.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지야, 너 왜? 딸은 울면서 말했어요. 엄마, 나는 오빠가 좋아. 그냥 조금만 도와주면 될 것 같아서. 저는 그날 밤 베개를 붙잡고 통곡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난주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저는 민지 집 근처 카페에서 딸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우연히 진규가 전화 통화하는 걸 듣게 되었어요. 진규는 카페 밖 길거리에서 큰 소리로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저는 카페 창가 자리에 앉아 있어서 그 목소리가 다 들렸습니다. 장모님? 아, 그냥 시장 냄새나는 노인네지 뭐. 솔직히 돈도 얼마나 있겠어? 한복집 하나 달랑 운영하는데. 죽으면 그 시장통 건물이나 좀 떨어지겠지. 그것도 얼마 안 되겠지만. 하하.
그 순간 제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고 온몸에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진규의 웃음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그래, 그래. 장모님은 신경 쓸 거 없어. 어차피 우리 집안하고는 격이 안 맞는 사람이니까.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고 커피잔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며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달려가 세면대에 찬물을 틀었어요.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죽으면 건물이 떨어지길 기다린다고? 시장 냄새나는 노인네라고? 제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주먹을 꽉 쥐었다가 폈다가를 반복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김 실장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최진규 놈의 일거수일투족을 전부 기록해도 도박장 출입 내역, 상간녀와의 만남, 법인 자금 횡령 내역 전부 다. 김 실장이 회장님, 복수하실 겁니까? 라고 물었고 저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복수가 아니야, 정당한 응징이지. 그리고 며칠 전 저는 민지가 약을 먹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딸 집에 놀러 갔다가 화장실에서 우연히 약봉지를 발견했는데 신경정신과에서 처방받은 우울증 약이었어요.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고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지가 화장실에서 나오자 저는 물었어요. 민지야, 이 약은 뭐니? 딸은 당황한 얼굴로 그거 그냥 잠이 안 와서 라고 얼버무렸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내 딸이 우울증에 걸렸다는 것을요.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은 참지 않겠다고. 더 이상 참는 건 미덕이 아니라 방관이라고요. 내 딸을 이렇게 만든 그 인간들을 반드시 응징하겠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바로 오늘 새벽 그 인간들이 내 딸만 쏙 빼놓고 하와이로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고 저는 드디어 움직이기로 결심했습니다. 최진규, 광여사, 최미영. 너희들은 오늘부터 지옥을 맛보게 될 거야. 내가 누구인지, 동대문 박영순이 누구인지 똑똑히 보여줄 테니까. 새벽 공기를 가르며 동대문 시장 깊숙한 곳으로 걸어 들어가는 동안 제 머릿속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낡은 건물의 3층 창고처럼 보이는 그곳이 바로 제 비밀 사무실이었고 지난 20년간 제가 쌓아온 모든 것이 숨겨진 곳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희미한 새벽빛이 창문 사이로 스며들었고 저는 평소 입던 허름한 점퍼를 벗어 의자에 걸쳐두었습니다. 그리고 벽장 안에 보관해둔 검은색 맞춤 정장을 꺼내 입었어요. 거울을 보니 낯선 제 모습이 비쳤습니다. 동대문 시장 한복집 아줌마가 아니라 수백억 대 자산을 굴리는 사업가의 모습이었어요. 저는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오늘부터는 숨지 않아. 이제 진짜 내 모습을 보여줄 시간이야. 사무실 안쪽 벽면에는 오래된 자수 액자가 걸려 있었는데 겉보기엔 평범한 장식품 같았지만 그 뒤에 제 인생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액자를 조심스럽게 들어 옆으로 치우고 벽면에 설치된 전자금고 앞에 섰어요. 손가락으로 비밀번호 8자리를 눌러넣자 묵직한 소리와 함께 금고 문이 열렸고 그 안에서 서류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금고 안에는 동대문 두타몰 지분 15% 보유 증서, 밀리올의 쇼핑몰 지분 12% 증서, 그리고 동대문 종합시장 상가 건물 10개 동의 소유권 등기부등본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어요. 저는 그 서류들을 하나하나 꺼내 책상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신한은행 통장에는 180억, 하나은행 통장에는 120억, 국민은행 통장에는 95억. 수십 개의 통장을 펼쳐놓으니 책상이 가득 찼고 제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그리고 가장 아래쪽에서
사위 최진규가 근무하는 우리은행 대치동 지점의 VVIP 예치금 증서를 꺼냈습니다. 법인명 대한섬유개발, 예치금액 500억 원, 예치인 김철수. 김 실장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지만 실소유주는 바로 저였죠. 저는 그 증서를 손에 쥐고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최진규 그 자식, 이 돈으로 승진하고 잘난 척하면서 내 딸을 개 취급했구나. 제 손에 든 서류가 구겨질 만큼 힘이 들어갔고 턱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저는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책상 위에 놓인 휴대폰을 들어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우리은행 본점 은행장 김영철의 직통 번호였어요. 두 번의 신호음 후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김영철입니다. 저는 가능한 한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김행장, 나 박영순이야, 기억하지? 전화기 너머로 은행장이 당황하며 헛기침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박 회장님. 이렇게 일찍 전화를 주시다니. 무슨 일이십니까? 저는 잠깐의 망설임도 없이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최진규가 근무하는 대치동 지점에 맡긴 내법인 자금 500억, 오늘 오전 9시 정각까지 전액 인출해서 신한은행으로 옮겨 전화기 너머로 김 행장이 숨막히는 듯한 침묵이 흘렀고 잠시 후 당황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박 회장님, 그게 500억을 갑자기 인출하시면 그 지점 실적에 큰 타격이, 그리고 사전 통보 없이는. 저는 그의 말을 잘라버렸습니다. 내가 내 돈 쓰겠다는데 무슨 말들이 많아? 당장 빼, 안 그러면 본점에 맡긴 내 다른 자금 300억까지 싹 다 뺄 줄 알아. 그것도 오늘 당장.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고 전화기를 쥔 손에는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습니다. 김 행장이 급하게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박 회장님. 제가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최진규 차장이 무슨 실수라도? 저는 차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네가 알 바 아니야. 그냥 내 지시대로만 해. 그리고 최진규한테는 절대 미리 알리지 마. 알았지?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책상에 팔꿈치를 괴고 이마를 짚었어요. 이 전화 한 통으로 진규가 근무하는 지점의 실적은 순식간에 마이너스 500억으로 곤두박질 칠 것이고 진규는 그 책임을 지고 본사 감사팀의 조사를 받게 될 거였습니다. 거액 이탈 사유 조사, 고객관리 소홀, 그리고 곧 드러날 횡령 의혹까지. 제 입가에 미소가 번졌지만 그건 따뜻한 미소가 아니었어요. 저는 다시 휴대폰을 들어 김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실장, 카드 도난 신고는 완료했지? 김 실장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네 회장님, 새벽 5시에 이미 카드사에 도난 신고 접수했고 전산에 블랙리스트로 등록했습니다. 최진규가 그 카드를 사용하는 순간 전 세계 어디서든 승인 거절되고 요주의 인물로 뜹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좋아, 그럼 이제 경찰 고소장도 접수해. 횡령 혐의로. 그리고 은행 본사 법무팀에도 자료 넘겨. 네 회장님,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김 실장이 잠시 망설이더니 물었습니다. 회장님, 이 인간들 하와이는 도착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까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아주 화려한 불꽃놀이가 되겠구나. 최진규, 광여사, 최미영. 너희들이 꿈꾸던 천국이 지옥으로 변하는 걸 똑똑히 지켜볼 거야. 그때 휴대폰으로 문자가 왔고 딸 민지한테서 온 거였습니다. 엄마, 어디예요? 주소 보내주신 그곳으로 가고 있어요. 저는 서둘러 답장을 보냈어요. 응, 민지야, 조심히 와. 엄마가 보여줄 게 있어. 10분쯤 지났을 때 사무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딸 민지가
불안한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여기가 어디예요? 민지는 사무실 안을 둘러보며 눈을 크게 떴고 책상 위에 펼쳐진 서류들과 통장들을 보더니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저는 의자에서 일어나 딸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민지야, 엄마가 너한테 숨긴 게 있어. 사실 엄마는 그냥 한복집 하는 사람이 아니야. 저는 딸을 책상 앞으로 데려가 서류들을 하나하나 보여주었어요. 이게 동대문 두타몰 지분 증서야. 15%. 이건 밀리올의 지분 12%. 이 건물들 전부 엄마 거고 이 통장들 전부 합치면 500억이 넘어. 민지의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저는 딸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어요. 민지야, 이 모든 게 다 내 거야. 엄마가 평생 모은 거. 근데 그 인간들이 감히 너를 개 취급했어. 이제 엄마가 저놈들 뼈도 못 추리게 만들어줄게. 기죽지 마. 민지는 제 품에 안겨 한참 동안 울었고 저는 딸의 등을 토닥이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어요. 최진규, 이제 시작이야. 저는 민지를 의자에 앉히고 책상 위 노트북을 켰습니다. 김 실장이 미리 준비해둔 파일들이 화면에 떠올랐고 저는 그중 하나를 클릭했어요. 우리은행 본사 인사팀에서 최진규 앞으로 보낸 이메일 초안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제목은 징계위원회 소집 통보 및 직위 해제 통보였고 내용을 읽어보니 VVIP 고객 이탈 책임, 법인 자금 무단 사용 의혹, 내부 감사 착수. 저는 그 이메일 하단에 있는 발송 버튼을 보며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는 순간 최진규의 인생은 끝장나는 거였어요. 은행원으로서의 커리어도 사회적 지위도 모든 게 무너지는 거였죠. 민지가 제 옆에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엄마,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 해요? 저는 딸을 보며 조용히 대답했어요. 민지야, 엄마가 참은 건 너를 위해서였어. 근데 이젠 참는 게 너한테 독이 되더라. 이제 끝내야 해. 저는 마우스 커서를 발송 버튼 위에 올려놓고 천천히 클릭했습니다. 발송 완료라는 메시지가 떴고 그와 동시에 또 다른 이메일도 발송되었어요. 법무법인 정의에서 최진규 앞으로 보낸 손해배상 청구 예고 통지서였고 청구 금액은 횡령액 1억 원의 3배인 3억 원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북 화면을 보며 만족스러운 한숨을 내쉬었고 민지는 제 옆에서 복잡한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엄마, 오빠가 정말 그렇게 나쁜 사람이었어요? 저는 딸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민지야. 네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아. 그 사람은 도박도 하고 바람도 피우고 엄마 돈까지 횡령했어. 이제 다 끝내자. 민지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눈물을 흘렸고 저는 그런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김 실장한테서 온 문자였습니다. 회장님, 목표물들이 한국 시간 새벽 4시 30분에 호놀룰루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입국 심사를 통과해 짐을 찾고 있습니다. 곧 택시를 타고 호텔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저는 그 문자를 읽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아. 최진규, 광여사, 최미영. 너희들이 상상도 못할 지옥이 기다리고 있어. 하와이의 따뜻한 햇살 아래에서 얼어붙는 기분이 어떤지 똑똑히 느껴봐라. 저는 사무실 책상 앞에 앉아 노트북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김 실장이 미리 설치해둔 추적 시스템 덕분에 최진규 일행의 위치가 실시간으로 화면에 표시되고 있었어요. 호놀룰루 공항에서 와이키키 쪽으로 이동하는 노란색 점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고
제 심장은 그 점을 따라 두근두근 뛰었습니다. 민지는 제 옆에서 긴장한 얼굴로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고 저는 딸의 손을 꽉 잡았어요. 이제 시작이야. 저는 작게 중얼거렸고 휴대폰으로 김 실장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상황 보고해. 김 실장의 답장은 즉시 왔어요. 회장님, 목표물들이 공항 라운지에서 샴페인을 마시며 1시간가량 시간을 보냈습니다. 최진규가 SNS에 사진을 올렸고 광 여사와 최미영은 면세점에서 쇼핑을 했습니다. 지금은 공항을 빠져나와 대형 리무진 택시를 탔습니다. 약 20분 후 힐튼 호텔 도착 예정입니다. 저는 그 문자를 읽으며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띄었습니다. 힐튼 호텔이라. 1박에 50만 원이 넘는 고급 호텔이지. 좋아, 실컷 기대해봐라. 그때 김 실장한테서 전화가 걸려왔고 저는 즉시 받았습니다. 회장님, 지금 현지 협력업체 직원이 택시 안에서 그들의 대화를 녹음하고 있습니다. 스피커폰으로 들어보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네, 들려줘라고 대답했고 전화기 너머로 희미하게 들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시어머니 광 여사의 목소리였어요. 아이고 좋다. 하와이 날씨 정말 좋네. 며느리 없으니까 속이 다 시원해. 안 그래? 그러자 시누이 최미영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맞아요. 엄마 민지 데리고 오면 우리끼리 즐기기 불편했을 거예요. 촌스럽게 뭘 입고 다닐지. 창피해 죽는 줄 알았어요. 최진규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누나 말이 맞아. 그리고 장모님도 안 오셔서 다행이야. 시장 냄새 나는 사람이랑 같이 다니면. 하하. 제 손에 쥔 휴대폰이 부들부들 떨렸고 턱에 힘이 잔뜩 들어가며 이가 갈렸습니다. 민지는 제 옆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저는 딸의 손을 더욱 세게 잡았어요. 들었지, 민지야? 저것들이 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제 보여줄게. 저것들이 얼마나 비참해지는지. 김 실장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회장님, 지금 택시가 힐튼 호텔 앞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전화기를 귀에 바짝 갖다 댔어요. 택시 기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힐튼 호텔입니다. 요금은 $80입니다. 그러자 최진규의 자신만만한 목소리가 이어졌어요. 아, 네 여기요. 카드로 할게요. 카드 단말기에서 삑소리가 들렸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택시기사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손님, 카드가 거절되었습니다. 뭐라고요? 그럴 리가 없는데. 최진규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다시 카드를 긁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똑같았어요. 역시 거절되었습니다. 다른 카드 있으십니까? 최진규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이 카드로. 여러 번 카드를 긁는 소리가 들렸지만 매번 거절 소리만 반복되었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입가에 미소를 띄었고 민지는 놀란 얼굴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시누이 최미영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야, 최진규, 너 뭐 하는 거야? 쪽팔리게. 빨리 해결해. 광 여사의 목소리도 이어졌어요. 아니, 은행원이 카드 하나 제대로 못 써? 택시기사의 목소리가 점점 험악해졌습니다. 손님, 빨리 결제하세요. 다른 손님 받아야 합니다. 최진규가 허둥지둥대는 소리가 들렸고 지갑을 뒤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현금. 현금으로. 택시기사가 물었어요. $80 있으십니까? 최진규가 한참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엄마, 누나. 현금 좀. 광 여사가 가방을 뒤적이는 소리가 들렸고 시누이도 지갑을 꺼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20 있어. 나는 $10 최진규에.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나한테 $50 있으니까 합치면 $80. 그들이 각자의 현금을 모두 긁어 모아 택시기사에게 건네는 소리가 들렸고 택시기사가 돈을 세는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됐습니다. 짐 내리세요. 최진규 일행이 무거운 짐을 끌고 택시에서 내리는 소리가 들렸고 곽 여사의 한숨 소리가 크게 들렸어요. 아이고, 이제 우리 주머니에 한 푼도 없네. 신우이가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호텔 체크인하면 돼요. 룸서비스도 시키고.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좋아. 이제 너희들 주머니엔 정말 한 푼도 없겠구나. 김 실장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회장님, 목표물들이 호텔 로비로 들어갑니다. 체크인을 시도할 것 같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좋아, 계속 보고해라고 말했습니다. 몇 분 후 김 실장의 긴급한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회장님, 호텔 리셉션에서 예약이 취소되었다고 통보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물었어요. 반응이 어때? 김 실장이 대답했습니다. 최진규가 길길이 날뛰고 있습니다. 리셉션 직원에게 소리를 지르고 잠시 후 보안 요원들이 출동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최진규의 고함 소리가 들렸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예약한 거 확인했다고. 왜 취소야? 리셉션 직원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손님, 예약하신 카드가 도난 신고되어 자동으로 예약이 취소되었습니다. 저희도 어쩔 수 없습니다. 도난 신고? 내가 언제 도난 신고를 해? 손님, 저희는 카드사에서 온 통보에 따라 처리했을 뿐입니다. 다른 카드로 재예약하시거나 현금으로 결제하시겠습니까? 최진규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 그게 지금 현금이. 그럼 죄송하지만 체크인이 불가능합니다. 로비에서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광 여사의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뭐라고? 우리가 어디서 자란 말이야. 보안 요원의 낮고 단호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손님들, 조용히 나가주시지 않으면 경찰을 부르겠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책상에 팔꿈치를 괴고 이마를 짚었습니다. 민지가 제 옆에서 조용히 물었어요. 엄마, 저 사람들, 이제 어떻게 돼요? 저는 딸을 보며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하와이 한복판에 빈털터리로 나앉는 거지. 돈도 없고 갈 곳도 없고. 딸이 눈을 크게 뜨며 물었어요. 그럼 노숙자가 되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개 취급당한 내 딸보다 더 비참하게. 김 실장의 보고가 계속 이어졌어요. 회장님, 목표물들이 호텔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짐 가방들을 끌고 멍하니 서 있습니다. 하와이 현지 시간 오전 11시경 햇볕이 아주 뜨겁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좋아.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지옥을 맛보거라. 최진규, 이건 시작일 뿐이야. 더 큰 지옥이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어. 전화기 너머로 광 여사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고, 어떡해. 우리 어떡하냐고. 물도 못 사 먹겠어. 신우이 최미영의 목소리도 들렸어요. 오빠, 이거 진짜 뭐야? 왜 이렇게 꼬이는 거야? 최진규가 허둥대며 말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알아? 카드가 왜 이래? 회사에 전화 좀 해봐야 하는데. 김 실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 목표물들이 호텔 건물 그늘에 짐을 내려놓고 앉았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일단 지켜봐. 배가 고프면 뭔가 시도하겠지. 그때가 진짜 쇼의 시작이야. 민지가 제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엄마, 이렇게까지 해도 돼요? 저는 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민지야,
저것들이 너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해? 집 지키는 개라고 했잖아. 개보다 못한 취급을 받은 네가 너무 불쌍해서 엄마가 이러는 거야. 딸은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눈물을 흘렸고 저는 그런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어요. 최진규, 광여사, 최미영. 이제부터 진짜 지옥이 시작될 거야. 하와이의 뜨거운 태양 아래서 너희들이 얼마나 비참해지는지 내가 똑똑히 지켜볼 테니까. 제 눈앞에 펼쳐진 노트북 화면에는 호놀룰루 힐튼 호텔 앞 노란색 점 3개가 찍혀 있었고 그 점들은 미동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점들을 바라보며 차갑게 미소를 지었어요. 좋아. 이제 본격적인 쇼가 시작될 시간이야. 김 실장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회장님, 목표물들이 움직입니다. 호텔 옆에 붙어 있는 야외 테라스 레스토랑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 문자를 읽으며 눈을 가늘게 떴어요. 배가 고팠겠지. 하지만 주머니엔 돈이 한 푼도 없는데. 저는 민지를 보며 말했습니다. 민지야, 이제 저것들이 진짜 지옥을 맛볼 거야. 딸은 불안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고 저는 다시 김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실장, 레스토랑 매니저한테 미리 연락해뒀지? 네 회장님, 최진규 일행의 사진과 정보를 이미 전달했습니다. 그들이 계산할 때 바로 경찰에 신고하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그럼 지켜보자. 저것들이 무전 취식으로 체포당하는 걸. 전화기 너머로 김 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경찰까지 부를 겁니까? 저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당연하지. 내 딸을 개 취급한 대가는 제대로 치러야 해. 30분쯤 지났을 때 김 실장한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회장님, 목표물들이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스테이크 3개, 랍스터 요리, 샴페인 총 금액이 $500가 넘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피식 웃었어요. $500라 돈도 없는 주제에. 호화롭게 먹네. 민지가 제 옆에서 물었습니다. 엄마, 저 사람들 돈 없는 거 모르나 봐요? 저는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진규 그 자식은 자기가 들고 간 법인 카드가 무제한인 줄 알고 있을 거야. 설마 도난 신고되어 있을 줄은 꿈에도 모르겠지. 그래서 더 통쾌한 거지. 저는 노트북 화면을 보며 레스토랑의 위치를 확인했어요. 힐튼 호텔 1층에 붙어 있는 오션뷰 레스토랑이었고 바다가 보이는 야외 테라스 자리였습니다. 참 좋은 전망이네. 마지막 식사로는 어울리는 장소야. 저는 중얼거리며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김 실장의 보고가 계속 이어졌어요. 회장님, 목표물들이 음식을 허겁지겁 먹고 있습니다. 광 여사는 랍스터를 개걸스럽게 먹고 최미영은 샴페인을 벌써 2잔째 비우고 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상상하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실컷 먹어라. 그게 너희들의 마지막 호화로운 식사가 될 테니까. 그때 김 실장이 급하게 말했어요. 회장님, 최진규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한국 본사에 전화를 걸려는 것 같습니다. 저는 긴장하며 전화기를 꽉 쥐었고 김 실장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최진규가 핸드폰 화면을 보더니 당황하고 있습니다. 발신이 정지되었다는 메시지가 뜬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미소를 지었어요. 좋아. 이제야 뭔가 잘못됐다는 걸 깨닫기 시작하는구나. 전화기 너머로 최진규의 당황한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뭐야? 내 핸드폰이 왜 안 돼? 광 여사가 물었어요. 무슨 소리야? 최진규가 대답했습니다. 핸드폰이 발신 정지됐어. 이상하네. 엄마 핸드폰 좀 빌려줘봐. 광 여사가 자기 핸드폰을 꺼내더니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니, 내 것도 안 돼. 신우이 최미영도 핸드폰을 확인하더니 소리쳤어요. 내 것도 정지됐어.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저는 그들의 혼란스러운 목소리를 들으며 깊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그래. 너희들이 쓰던 핸드폰은 전부 내 법인 명의였어. 내가 분실 신고 한 통만 하면 전부 정지되는 거지. 김 실장이 보고했어요. 회장님, 최진규가 당황해서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있습니다. 광 여사는 가방을 뒤적이며 뭔가를 찾고 있고 신우이는 샴페인을 계속 마시고 있습니다. 저는 시계를 보았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오후 6시, 하와이는 오전 11시 30분쯤. 저는 김 실장에게 말했어요. 이제 슬슬 계산서가 나올 시간이네. 준비해. 김 실장이 대답했습니다. 네, 회장님, 레스토랑 매니저가 대기 중입니다. 저는 민지를 보며 말했습니다. 민지야, 이제 진짜 쇼가 시작돼. 잘 들어봐. 딸은 긴장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전화기를 스피커폰으로 전환했습니다. 몇 분 후 레스토랑 매니저가 다가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손님, 식사는 만족스러우셨습니까? 최진규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 네, 좋았습니다. 매니저가 계산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총 금액은 $520입니다. 어떻게 결제하시겠습니까? 최진규가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어요. 카드로 할게요, 여기. 카드를 긁는 소리가 들렸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매니저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손님, 카드가 거절되었습니다. 최진규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아니, 그럴 리가. 다시 한번 해보세요. 다시 카드를 긁는 소리가 들렸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역시 거절되었습니다. 다른 카드 있으십니까? 최진규가 지갑을 뒤적이는 소리가 들렸고 여러 장의 카드를 긁는 소리가 계속 이어졌지만 매번 거절 소리만 반복되었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입가에 미소를 띄었습니다. 그래. 내가 은행에 연락해서 내 계좌 전부 동결시켰거든. 최진규가 식은땀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기, 지갑을 잃어버린 것 같은데. 호텔방에 두고 온 것 같아요. 매니저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호텔에 가서 가져오시겠습니까? 최진규가 말을 더듬었어요. 아, 그게 호텔 체크인이 안 돼서. 매니저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손님, 혹시 결제할 방법이 없으신 겁니까? 광 여사가 끼어들었어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우리가 돈이 없는 사람들 같아? 매니저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희는 이미 손님들의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예약하신 카드가 도난 신고되어 있고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습니다. 신우이 최미영이 소리쳤어요. 뭐라고? 블랙리스트? 우리가? 매니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네, 그래서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최진규 일행의 목소리가 일제히 터져 나왔어요. 뭐? 경찰? 아니, 잠깐만요. 이건 오해예요. 하지만 매니저는 이미 무전기를 들고 있었고 911에 신고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힐튼 호텔 오션뷰 레스토랑 매니저입니다. 무전 취식 사건을 신고합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좋아. 이제 경찰이 올 거야. 민지가 제 손을 꽉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엄마, 저 사람들 진짜 체포되는 거예요? 저는 딸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무전 취식과 사기 혐의로. 하와이 경찰서 유치장에 갇히게 될 거야. 10분쯤 지났을 때 경찰 사이렌 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저는 긴장하며 전화기에 귀를 바짝 댔고 경찰관의 낮고 권위 있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당신들을 무전취식 및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으며 광 여사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드러누웠습니다. 아이고, 내가 누군지 알아? 한국말 할 줄 아는 사람 불러. 이게 무슨 일이야? 하지만 경찰은 그녀의 팔을 잡아 일으키며 조용히 하라고 경고했어요. 신우이 최미영도 소리를 질렀습니다. 우리는 억울해요. 우리는 돈 있어요. 카드가 이상한 거예요. 경찰관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면서 설명하세요. 이제 수갑을 채우겠습니다. 찰칵 소리가 3번 연속으로 들렸고 최진규와 광 여사, 최미영의 손에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제 가슴 속에 쌓여있던 응어리가 조금씩 풀리는 걸 느꼈어요. 그래, 내 딸을 개 취급한 대가를 똑똑히 치러라. 레스토랑 안이 소란스러워지는 소리가 들렸고 주변 손님들이 웅성거리는 소리도 함께 들렸습니다. 저기 한국 사람들 체포되는 거 봐. 무전 취식이래. 창피하게. 김 실장이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주변 관광객들이 핸드폰으로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들이 SNS에 올라갈 겁니다. 저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사회적으로도 매장되는 거지. 최진규 그 자식, 은행원으로서의 체면도 다 구겨지는 거야. 전화기 너머로 경찰이 그들을 끌고 가는 소리가 들렸고 곽 여사의 울부짖는 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에 또 다른 문자가 왔어요. 우리은행 본사 인사팀에서 온 것이었고 내용을 확인하니 최진규에 대한 징계해고 처분이 정식으로 발령되었다는 통보였습니다. 저는 그 문자를 민지에게 보여주며 말했어요. 민지야, 진규는 이제 은행에서도 잘렸어. 사회적으로 완전히 끝난 거야. 민지는 복잡한 표정으로 핸드폰 화면을 바라보았고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김 실장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회장님, 한국 언론에서도 기사가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대형은행 간부 하와이서 무전 취식 체포. SNS에서 영상이 퍼지면서 신원이 특정되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빠르네. 이제 한국에서도 완전히 망신당하겠구나. 민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엄마, 이제 끝난 거예요? 저는 딸을 보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민지야. 이건 시작일 뿐이야. 저것들이 진짜 지옥을 맛보는 건 지금부터야. 유치장에 갇혀서 빵 조각으로 끼니를 때우면서 자신들이 내 딸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뼈저리게 후회하게 만들 거야. 제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고 민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최진규, 광 여사, 최미영.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하와이 유치장 차가운 바닥에서 너희들이 내 딸한테 했던 모든 짓을 하나하나 떠올리며 후회하게 만들어줄 테니까. 저는 주먹을 꽉 쥐었고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전혀 아프지 않았습니다. 체포 소식을 들은 후 한국 시간으로 그날 저녁 김 실장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회장님, 목표물들이 호놀룰루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되었습니다. 현지 협력업체를 통해 내부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었고 그 말을 듣자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유치장이라. 평생 그런 곳은 구경도 못했을 텐데 이제 제대로 경험해 보겠구나. 민지는 제 옆에서 불안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저는 딸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김 실장이 계속 보고했어요. 최진규와 광 여사, 최미영이 같은 유치장 안에 있는데 서로 싸우고 있다고 합니다.
곽 여사가 최진규의 멱살을 잡고 시누이 최미영이 동생의 뺨을 때렸다고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피식 웃었습니다. 그래, 서로 탓하겠지. 자기들이 저지른 일은 생각 안 하고. 김 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회장님, 그들의 보석금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무전 취식 정도면 $500 정도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한 푼도 내주지 마. 거기서 며칠 더 있게 내버려둬. 죗값 톡톡히 치르게. 다음 날 아침 김 실장한테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회장님, 최진규가 유치장 공용 와이파이를 연결해서 이메일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긴장하며 물었어요. 그래서 반응이 어때? 김 실장이 대답했습니다. 현지 협력업체 직원이 전해준 바로는 최진규가 핸드폰 화면을 보더니 얼굴이 새하얘지고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은행해고 통지서와 전 재산 가압류 통보를 확인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상상하며 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이제야 현실을 깨닫는구나. 네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민지가 제 옆에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엄마, 오빠가 많이 힘들어하나 봐요. 저는 딸을 보며 차갑게 말했어요. 민지야, 너는 5년 동안 그보다 더 힘들었어. 우울증 약까지 먹으면서. 이제 그 사람이 그 고통을 느껴봐야 해. 딸은 고개를 숙였고 저는 다시 김 실장에게 말했습니다. 계속 보고해. 네, 회장님. 1시간쯤 지났을 때 김 실장이 또 연락을 했습니다. 회장님, 최진규가 유치장 안에서 동료 수감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다고 합니다. 장모님이. 그 동대문 큰손이었다고. 이제야 깨달았다고. 저는 그 말을 듣고 씁쓸하게 웃었어요. 이제야 알았구나. 내가 누구인지. 하지만 너무 늦었어. 저는 책상 앞에 앉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김 실장이 미리 준비해둔 서류들이 화면에 떠올랐고 저는 그 중 하나를 클릭했어요. 최진규가 살고 있는 서울 강남 대치동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소유자 명의는 대한섬유개발. 제 페이퍼 컴퍼니였죠. 저는 몇 년 전 그 아파트를 매입한 후 진규 부부를 전세로 들어오게 해줬는데 진규는 제가 소유주인 줄 전혀 몰랐을 거예요. 전세 계약은 김 실장 명의로 했고 저는 그림자처럼 뒤에 숨어 있었으니까요. 저는 마우스를 클릭해 가압류 신청서를 작성했고 법무법인 정의로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이 아파트 전세 계약 해지하고 명도 소송 진행해줘. 즉시. 몇 분 후 법무법인에서 답장이 왔어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오늘 중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서류를 열었습니다. 시어머니 곽 여사가 살고 있는 서울 송파구 아파트의 전세 계약서였어요. 전세 보증금 10억 원. 저는 김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실장, 곽 여사가 사는 아파트 전세 보증금 반환 채권 있지? 그거 가압류 걸어. 곽 여사가 다단계 사기로 피해 입힌 금액이 15억이니까 그 피해자들 명의로 채권 가압류 신청하는 거야. 그럼 계약 만료돼도 곽 여사는 보증금 한 푼도 못 받아. 집도 없고 돈도 없게 만들어. 김 실장이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하지만 그렇게 되면 곽 여사는 정말 갈 곳이 없을 텐데. 저는 차갑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야 하는 거야. 내 딸을 돈도 없고 애도 못 낳는 불량품이라고 했잖아. 이제 자기가 진짜 갈 곳 없는 사람이 되어봐야지. 전화를 끊고 저는 다음 서류를 열었습니다. 시어머니 곽 여사가 관련된 다단계 사기 피해자 명단이었어요. 김 실장이 조사해서 정리해둔 자료였는데 피해자가 무려 50명이 넘었고
피해 금액이 총 15억 원에 달했습니다. 저는 그 명단을 보며 혀를 찼어요. 이 여자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속였구나. 저는 그 명단을 들고 민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민지야, 내 시어머니가 이런 짓을 하고 다녔어. 다단계 사기.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돈을 잃었대. 민지는 놀란 얼굴로 서류를 보며 말했어요. 엄마, 저는 몰랐어요. 저는 딸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알았으면 더 힘들었을 거야. 이제 엄마가 다 처리할게. 저는 김 실장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김 실장, 광 여사 다단계 피해자 명단 전부 경찰에 제보해. 그리고 피해자들한테도 연락해서 고소하도록 도와줘. 변호사 비용은 내가 댈게. 김 실장한테서 답장이 왔습니다. 네, 회장님,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신우이 최미영의 차례였습니다. 저는 최미영이 골프장에서 남자들을 만났던 기록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김 실장의 조사 자료에는 최미영이 만났던 남자들의 명단과 사진, 그리고 그들한테서 받아낸 돈의 액수까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대기업 임원 박모 씨 500만 원, 의사 김모 씨 800만 원, 변호사 이모 씨 1200만 원. 저는 그 명단을 보며 고개를 저었어요. 참, 이런 식으로 살았구나. 저는 김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실장, 최미영이 만났던 남자들 명단 있지? 그 남자들 부인들한테 전부 연락해. 익명으로. 남편이 골프장에서 여자를 만나 돈을 준 증거가 있다고. 사진이랑 통장 내역 전부 보내줘. 김 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그렇게 되면 그 가정들도 파탄이 날 텐데.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그건 그 남자들이 알아서 할 일이야. 최미영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대가를 치러야지. 내 딸 카드 빼앗아 쓰고 동대문 싸구려 옷 입는다고 무시했잖아. 이제 최미영이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걸 봐야겠어. 저녁 무렵 김 실장한테서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최진규가 유치장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시도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수임료를 낼 돈이 없어서 제대로 된 법률 상담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피식 웃었어요. 변호사 선임할 돈도 없구나. 은행 차장이었던 자가.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최진규, 네가 상간녀한테 명품백 사줄 때는 돈이 남아돌았지? 이제 변호사 비용도 없구나. 김 실장이 계속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유치장에서 제공하는 식사는 빵 조각과 물뿐이라고 합니다. 곽 여사가 이걸 어떻게 먹냐며 소리를 지르다가 간수한테 경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저는 그 모습을 상상하며 차를 한 모금 더 마셨어요. 빵 조각이라. 내 딸이 매일 차려준 따뜻한 밥상이 생각나겠지. 이제야. 다음 날 김 실장이 긴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회장님, 하와이 경찰서에서 머그샷을 찍었다고 합니다. 머그샷은 외국에서 범죄자들이 증명사진처럼 찍는 사진입니다. 범죄자 식별번호가 적힌 옷을 입고 사진이 전송되었는데 보시겠습니까? 저는 네, 보내줘라고 대답했고 곧 제 이메일로 사진 3장이 도착했습니다. 최진규의 머그샷.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으며 얼굴에는 수염이 자라 있었어요. 번호판을 목에 걸고 정면과 측면을 향해 찍은 사진이었는데 5년 전 결혼식 때 보았던 그 잘난 척하던 은행원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광 여사의 머그샷도 마찬가지였어요. 화려한 옷을 입고 며느리를 무시하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췌하고 비참한 노인의 얼굴만 남아 있었습니다. 신우이 최미영의 사진도 참담했어요.
골프장에서 남자들을 꼬시며 당당하던 그 모습은 사라지고 눈물 자국이 남아있는 얼굴만 보였습니다. 저는 그 사진들을 보며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지가 제 옆에서 화면을 보더니 고개를 돌렸어요. 저는 딸의 손을 잡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지야, 이 사람들이 너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기억하지? 저는 딸의 눈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너를 개 취급했어. 집 지키는 개라고 했지. 이제 저 사람들이 개보다 못한 취급을 받는 거야. 딸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그런 딸을 안아주었습니다. 그때 김 실장한테서 또 연락이 왔어요. 회장님, 최진규의 머그샷이 한국 언론에도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대형 은행 간부 하와이에서 체포. 사진까지 공개되면서 완전히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좋아. 이제 한국에 돌아가도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겠구나.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최진규, 광여사, 최미영. 너희들은 이제 모든 걸 잃었어. 직장도, 집도, 돈도, 명예도.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야. 아직 더 남았어. 저는 휴대폰을 들어 김 실장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김 실장, 보석금 절대 내주지 마. 최소 일주일은 유치장에 있게 해. 그리고 한국에서 고소장들 접수되는 대로 전부 보고해줘. 김 실장한테서 답장이 왔습니다. 네 회장님, 알겠습니다. 광여사 다단계 피해자들 고소장이 이미 30건 넘게 접수되었고 최미영 관련 상간남 부인들의 소송 준비도 진행 중입니다. 저는 그 문자를 읽고 만족스럽게 미소를 지었어요. 좋아. 이제 한국에 돌아와도 경찰서와 법원만 들락날락하겠구나. 민지가 제 옆에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끝난 거죠? 저는 딸을 보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민지야. 아직 끝나지 않았어. 진짜 마지막 일격이 남아있어. 저것들이 진심으로 후회하게 만들 마지막 한 방이. 제 눈빛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고 주먹을 꽉 쥔 손에서는 힘이 느껴졌습니다. 5일이 지난 후 김 실장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회장님, 목표물들이 한국 영사관의 도움으로 유치장에서 풀려났다고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잠깐 놀랐지만 김 실장이 이어서 말했어요. 하지만 여권이 압수되었고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무전 취식 사건에 대한 조사가 끝날 때까지 하와이를 떠날 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아. 감옥에서는 나왔지만 하와이라는 큰 감옥에 갇힌 거네. 돈도 없고 갈 곳도 없고 한국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민지가 제 옆에서 물었어요. 엄마, 그 사람들 이제 어디서 자요? 저는 딸을 보며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길거리지 뭐. 하와이 노숙자 신세가 되는 거야. 김 실장이 보고를 이어갔어요. 회장님, 지금 그들이 경찰서 앞에서 멍하니 서 있다고 합니다. 짐 가방만 덩그러니 들고 갈 곳이 없어 보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계속 지켜봐. 그리고 배고파서 뭔가 시도하면 바로 연락해. 2시간쯤 지났을 때 김 실장이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회장님, 목표물들이 와이키키 해변 공원 벤치에 앉아 있습니다. 곽 여사는 계속 한숨을 쉬고 최미영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국어를 시도했다가 무시당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피식 웃었어요. 국어리라. 내 딸한테서 돈 뜯어갈 때는 당당하더니. 그때 김 실장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최진규가 공중전화 부스로 가고 있습니다. 뭔가 전화를 걸 것 같은데. 저는 긴장하며 전화기를 꽉 쥐었고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구한테 전화를 걸까? 잠시 후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에 뜬 번호는 낯선 미국 번호였고 수신자 부담 전화라는 표시가 떠 있었습니다. 저는 민지를 보며 작게 속삭였어요. 민지야, 진규한테서 전화 온 것 같아. 잘 들어봐. 저는 전화를 받지 않고 잠시 기다렸다가 세 번째 벨이 울릴 때 천천히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제 목소리는 차갑고 평온했어요. 전화기 너머로 최진규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장모님, 저예요. 최진규. 저는 침묵을 유지했고 진규의 목소리는 점점 더 다급해졌습니다. 장모님, 제발 살려주세요. 저희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밥 한 끼만 먹게 돈 좀 보내주세요. 목소리는 울먹이고 있었고 뒤에서 광 여사가 울부짖는 소리도 들렸어요. 사돈 어른, 제발 좀 도와주세요. 우리 정말 배고파요. 물도 제대로 못 마셨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듣고 있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최진규, 거기 날씨 어때? 하와이 좋지? 따뜻하고. 진규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장모님, 농담하실 때가. 저는 그의 말을 잘라버렸습니다. 농담? 내가 지금 농담하는 것 같아? 너희들이 내 딸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집 지키는 게라고 했지?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고 저는 계속 말했어요. 진규야, 영상통화로 바꿔볼까? 내가 뭐 하는지 보여줄게. 저는 영상통화로 전환했고 화면에 최진규의 초췌한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수염은 덥수룩했으며 옷은 구겨져 있었어요. 뒤로 광 여사와 최미영의 모습도 보였는데 두 사람 모두 처참한 몰골이었습니다. 저는 핸드폰 카메라를 제 주변으로 천천히 돌렸어요. 동대문 시장 상인들과 함께 호텔 뷔페 레스토랑에 앉아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스테이크, 랍스터, 초밥, 각종 해산물 요리들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음식들에 천천히 비추며 말했어요. 보이니? 오늘 동대문 상인 대표들이랑 회의 겸 식사 중이야. 이 랍스터 정말 맛있더라. 전화기 너머로 광 여사가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니. 저는 다시 카메라를 제 얼굴로 돌리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왜? 따뜻한 하와이 가서 좋다며? 거기서 평생 살아라. 최진규가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장모님, 제발요. 민지라도. 민지 좀 바꿔주세요. 민지야, 저기 있지? 제발. 저는 옆에 앉아있던 민지에게 핸드폰을 건넸습니다. 민지야, 네가 받아. 딸은 잠시 망설이더니 핸드폰을 받아들었어요. 화면 속 최진규의 얼굴이 희망에 차 밝아지는 게 보였습니다. 민지야, 나야. 제발 좀 도와줘. 우리 결혼한 사이잖아. 하지만 민지는 차가운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개라서 사람 말 못 알아듣는데요. 그리고 민지는 멍멍 하고 개 짖는 소리를 냈어요. 최진규의 얼굴이 경악으로 일그러졌고 민지는 계속 말했습니다. 개보다 못한 인간들아, 평생 거기서 썩어라. 나는 이제 자유야. 그리고 민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딸을 보며 미소를 지었고 민지는 제 품에 안겨 한참 동안 울었어요. 잘했어, 민지야. 정말 잘했어. 저는 딸의 등을 토닥이며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30분쯤 지났을 때 김 실장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회장님, 최진규가 공중전화 부스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습니다.
곽 여사는 최진규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상상하며 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서로 싸우겠지. 자기들끼리. 김 실장이 계속 보고했습니다. 곽 여사가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네가 장모 무시해서 이 사단이 난 거잖아. 라고 소리치고 있고, 최미영도 야 최진규, 너 때문에 내 인생 망쳤어. 라며 동생을 때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가족이라는 게 깨지는구나. 저는 김 실장에게 말했습니다. 김 실장, 이혼 소장이랑 위자료 청구서 준비됐지? 응, 회장님, 5억 원 위자료 청구 소장 준비되어 있습니다. 좋아, 최진규 이메일로 보내. 지금 당장. 그리고 메시지 하나 더 보내. 이거 도장 찍기 전엔 한국 땅 밟을 생각 말하고. 저는 노트북을 열어 이메일 발송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최진규 앞으로 이혼 소장이 발송되었고 위자료 청구 금액은 5억 원이었어요. 정신적 고통, 경제적 학대, 부정행위, 모든 사유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민지를 보며 말했어요. 민지야, 이제 너는 자유야. 그 사람들과는 완전히 끝이야. 딸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때 김 실장한테서 사진이 전송되어 왔어요. 하와이 와이키키 해변 공원의 모습이었는데 벤치에 앉아 있는 최진규 일행이 보였습니다. 지나가는 관광객 한 명이 그들에게 동전 몇 개를 던져주고 가는 장면이었어요. 곽 여사는 자존심 상한 표정이었지만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바닥에 떨어진 동전을 주우려고 손을 뻗고 있었습니다. 최미영도 주저앉아 동전을 줍고 있었고 최진규는 고개를 숙인 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저는 그 사진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5년 전 결혼식 날 그렇게 당당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와이 길거리에서 동전을 줍고 있구나. 민지가 제 옆에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엄마, 저 사람들 진짜 이렇게까지 된 거예요? 저는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응, 자기들이 심은 대로 거두는 거야. 김 실장이 또 보고를 했습니다. 회장님, 지금 그들이 쓰레기통 쪽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잠시 후 저는 믿기지 않는 장면을 사진으로 받았어요. 최진규가 공원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었고 먹다 남은 햄버거를 꺼내 들고 있었습니다. 곽 여사와 최미영도 다른 쓰레기통을 뒤지며 먹을 것을 찾고 있었어요.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고 가슴 한편이 답답했습니다. 저것들이 내 딸이 차려준 따뜻한 밥상을 생각이나 할까? 민지는 제 옆에서 조용히 울고 있었고 저는 딸을 안아주었습니다. 다음 날 김 실장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회장님, 최진규가 이메일로 온 이혼 소장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공원 무료 와이파이로. 반응이 어땠냐고요? 완전히 무너졌다고 합니다. 바닥에 엎드려 울고 있다고. 저는 그 말을 듣고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동대문 시장에는 아침 햇살이 비추고 있었고 상인들이 활기차게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최진규, 곽 여사, 최미영. 내 딸 눈에 눈물 나게 하면 피눈물 흘린다는 거 이제 알았겠지. 저는 민지를 보며 말했어요. 민지야, 이제 정말 끝이야. 저 사람들과는 완전히. 딸은 고개를 끄덕이며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엄마 아니었으면 저는 딸의 등을 토닥이며 눈물을 참았어요. 우리 딸, 이제 행복해야 해. 더 이상 아무도 너를 괴롭히지 못해. 저는 휴대폰을 들어 김 실장에게 마지막 지시를 내렸습니다. 김 실장, 이제 그만 지켜봐도 돼.
저것들은 이제 끝났어. 한국에 돌아와도 경찰서와 법원만 들락날락할 거니까. 김 실장이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민지와 함께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동대문 시장의 아침은 여전히 활기차게 흘러가고 있었고, 저와 민지의 새로운 시작도 이제 곧 펼쳐질 것 같았습니다. 1년이 흐른 어느 가을날, 저는 동대문 시장 한복판에서 화려한 한복을 입고 걷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허름한 작업복을 입을 필요가 없었어요. 이제 저는 동대문 박 회장으로 불리며 상인들의 존경을 받고 있었고, 제 정체를 숨길 이유도 없었습니다. 상인들이 저를 보며 인사를 건넸어요. 회장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저는 밝게 웃으며 인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다들 장사 잘 되세요. 제 옆에는 민지가 걷고 있었는데 딸의 얼굴에는 5년 만에 처음 보는 밝은 미소가 가득했어요. 민지는 이혼이 정식으로 성립된 후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우울증 약도 끊었고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으며 자신감도 되찾았어요. 우리가 향하는 곳은 동대문 상가 건물 1층에 새로 오픈한 카페였습니다. 민지의 꿈이었던 카페를 제가 자금을 대서 열어준 거였어요. 카페 이름은 새 시작이었고 오늘이 바로 오픈식 날이었습니다. 카페 앞에 도착하니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동대문 시장 상인들, 김 실장, 그리고 민지의 친구들까지 모두가 축하하러 와준 거였죠. 저는 민지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민지야, 떨려? 딸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네. 근데 엄마, 너무 행복해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 저는 딸을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우리 딸, 이제 꽃길만 걷자. 카페 문을 열자 따뜻한 커피 향이 코끝을 스쳤고 예쁘게 꾸며진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왔어요. 민지가 직접 디자인한 공간이었고 구석구석 딸의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오픈식이 시작되고 김 실장이 저에게 다가와 조용히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최진규 소식 들으셨습니까? 저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물었어요. 무슨 일인데? 김 실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유치장에서 석방된 후 무전 취식 사건은 2주 만에 종결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벌금 $500를 낼 돈이 없어. 처리가 계속 지연되었고 한국 돌아갈 항공권을 살 돈도 없어서 하와이에 계속 머물렀다고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김 실장이 계속 보고했습니다. 관광 비자가 만료되어 불법 체류 상태가 되었고 공원과 해변에서 노숙하며 쓰레기통을 뒤지는 생활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3개월 전 편의점에서 음식을 훔치다 절도 혐의로 체포되어 추방당했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했어요. 절도까지, 그렇게까지 추락했구나. 김 실장이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한국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되어 구치소에 수감되었고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지금 교도소에 수감 중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김 실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광 여사와 최미영도 최진규와 함께 하와이에서 9개월을 버텼지만 결국 한국 교민 단체의 도움으로 빈털터리 상태로 귀국했다고 합니다. 공항에 내리자마자 빚쟁이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다단계 사기 피해자들의 고소로 광 여사는 구속 수사를 받았습니다. 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여자 교도소에 수감 중이라고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어요. 최미영은? 김 실장이 대답했습니다. 최미영은 상간남들의 부인들에게
여러 건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해 총 3억 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지만 돈이 없어 파산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달도 내 쪽방촌에 살면서 폐지를 주우며 연명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자기들이 심은 대로 거두는 거지. 저는 카페 안을 둘러보며 민지가 손님들에게 커피를 내리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딸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했고 손님들도 민지의 밝은 에너지에 감염되어 웃고 있었어요. 제 눈가에 눈물이 맺혔고 김 실장이 제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잘하셨습니다. 따님이 정말 행복해 보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어요. 그래, 이게 중요한 거야. 내 딸이 웃는 게. 민지가 저를 보더니 달려와 안겼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엄마 덕분에 지옥에서 탈출했어요. 정말 고마워요. 저는 딸을 꼭 안으며 등을 토닥였습니다. 우리 딸, 엄마가 더 고마워. 엄마한테 힘이 되어줘서. 주변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고 상인들과 손님들이 모두 우리 모녀를 축하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 따뜻한 박수 소리 속에서 민지를 더욱 꼭 안아주었어요. 오픈식이 끝나고 저는 김 실장과 함께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장학재단 설립 서류가 놓여 있었고 저는 그 서류에 서명을 했어요. 김 실장, 이번에 장학생 10명 더 뽑아 동대문에서 일하는 상인 자녀들 중에서 그리고 한부모 가정 자녀들도 돈은 버는 것보다 쓰는 게 중요한 거야. 어려운 사람들 도우면서. 김 실장이 감동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회장님,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장님의 선행이 많은 아이들에게 희망이 될 겁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돈이 권력이고 힘이라지만 그 힘은 내 가족, 내 사람 지킬 때 비로소 빛나는 법이야.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 도울 때 진짜 가치가 있는 거지. 김 실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감동한 표정을 지었고 잠시 후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는 혼자 남아 사무실 창가에 서서 동대문 시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40년 전 월세 500만 원 보증금도 빌려야 했던 그 시절부터 지금까지 참 멀리 왔구나.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돈이 아니었어요. 제 딸이 행복해진 것, 그게 진짜 승리였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민지한테서 온 사진을 확인했어요. 카페에서 첫 손님을 맞이하며 환하게 웃고 있는 딸의 모습이었고 그 미소는 그 어떤 보석보다 값진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어요. 민지야, 엄마는 네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제 눈가에 눈물이 또다시 맺혔지만 이번엔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마지막 장면, 화창한 가을 하늘 아래 저와 민지는 동대문 시장 한복판을 나란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딸의 손을 잡은 제 손은 따뜻했고 민지의 웃음소리는 맑았어요. 우리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기죽지 않았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았으며 당당하게 우리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지나가는 상인들이 저희를 보며 손을 흔들었고 저희도 밝게 웃으며 화답했어요. 저는 민지를 보며 말했습니다. 민지야, 앞으로는 행복한 일만 있을 거야. 엄마가 보장해. 딸이 제 손을 꽉 잡으며 대답했어요. 네, 엄마, 이제 우리 함께 행복하게 살아요. 엄마랑 함께라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동대문 시장의 활기찬 풍경 속으로 걸어 들어갔고 그 뒷모습은 따뜻하고 당당했습니다. 햇살이 우리 등 뒤에서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고 앞으로 펼쳐질 우리의 미래는 밝고 희망찼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가 겪은 진짜 이야기입니다. 돈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내 가족을 지키는 거였습니다. 5년 동안 참았던 건 딸을 위해서였지만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한 것도 딸을 위해서였어요. 지금 제 딸은 행복하게 웃으며 살고 있고 그게 제게는 500억보다 더 값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의 기운을 가득 담아 보내드리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가족과 함께 행복한 나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